공장장 김 씨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5년 전 명예퇴직을 당했다.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일하며 아내와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지만 불과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내는 동네 부동산 중개인과 바람이 났다. 흔히들 말하듯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법. 아내의 외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렀다. 그 후 김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고 점차 그 생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 수줍은 듯한 목소리에 김 씨는 고개를 들었다. 묶은 머리를 한 40대 초반의 여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생산직 자리 문의하러 왔는데요. 아직 채용 중인가요? 김 씨는 여자를 훑어보았다. 예상외의 모습이었다. 오호, 이거 봐라.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쪽 일은 해본 적 있소? 아니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체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여자를 눈에 담았다. 생산직이라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고생과는 거리가 먼 듯한 곱게 늙은 얼굴과 선이었다.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곱게 나이든 여인 같았다. 저절로 시선이 끌렸다. 여자는 처음 보는 김 씨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그래요? 이 일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데 좋습니다. 아주머니의 열의와 성실함이 마음에 드니 우선 한 달만 일해보는 걸로 합시다. 적성에 맞으면 그때 정식 채용을 고려해보죠.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간단히 이력사항 적으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씨는 강원도 외곽마을 식품 공장의 생산 공장장이었다. 채용 권한을 가진 관리자였다. 그래서 50여 명의 아주머니들을 직접 관리하는 현장에서 그는 꽤나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 젊은 여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골 마을 공장에 40대의 여자가 일자리를 찾아온 것부터가 드문 일이었다. 더군다나 도시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외모의 여자라니. 김 씨는 여자를 꼼꼼히 뜯어보며 속으로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장장님, 다 썼습니다. 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김 씨는 속으로 읊조렸다.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웃음이 절로 나는 건 당연했다. 송미숙 씨는 생산직이고 나는 공장장이니 앞으로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알아서 처신해야지. 안 그러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일부러 권위적인 말투를 섞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공장장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호호호. 순진하게 웃으며 답하는 여자를 보며 김 씨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다. 여자를 보내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력서를 훑어보던 김 씨는 눈길이 멈췄다. 송미숙 45세 자녀 둘, 27세의 결혼. 1년 전 사별 젊은 나이에 과부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끌렸다. 이사 온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아마도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찾고 싶었던 것이라. 그래, 미숙 씨,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음 날 미숙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 김 씨는 미숙을 박 씨 아주머니 조에 배정하고 일을 가르쳐 주라고 지시했다. 눈치 빠른 박 씨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장장님, 요즘 우리 조에는 통 관심도 없으시더니 이제야 오시는구먼. 너무 뜸하신 거 아니에요? 회식이라도 한번 하자는 은근한 압박이었다. 아주머니들은 바라는 것도 많으셔. 한두 번 챙겨줬더니 김 씨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이번 주는 좀 바쁘고 다음 주쯤 회식 한번 하죠.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실 김 씨는 공장 내 50대 이혼녀나 과부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정 있는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나름의 철칙도 지켜왔다. 그런 그의 레이더망에 미숙이 포착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날부터 김 씨는 미숙이 속한 조에 자주 들러 그녀를 닥달했다. 미숙 씨, 주변 정리 상태가 이게 뭡니까? 식품 공장은 청결이 생명인데 좀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머리카락 단정하게 정리해야죠.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첫날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일부러 흠을 찾아내 질책하는 그의 모습은 미숙을 시험하려는 듯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속으로 비웃었다. 며칠이 지나도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일이 손에 익어 흠잡을 데 없었지만 김 씨는 억지로 꼬투리를 잡았다. 아이고, 새 여자 왔다고 아주 넋이 나갔구먼. 어떻게 한번 구워 삶아 보려고 별 트집을 다 잡네. 그러다 질려서 나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옆에 있던 박씨 아주머니가 핀잔을 주었다. 아주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김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다. 어느 날 미숙이 김 씨를 불러 세웠다. 공장장님, 오늘 퇴근 후에 혹시 약속 있으세요? 오늘? 아니, 없는데. 왜 그러시오? 저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저도 월급 받았는데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미숙의 속셈은 뻔했다. 한 달 일 해보고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으니 어떻게든 김 씨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게 분명했다. 저녁 8시에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미숙은 쑥스러운 듯 김 씨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오랜 공들임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김 씨는 쾌재를 불렀다. 역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야 말을 잘 듣는 법이지. 이것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터득한 아주머니들을 다루는 노하우였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밖으로 나갔다.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업복 차림만 보다가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낯설면서도 색다른 느낌이었다. 화장기 있는 얼굴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오셨네요. 공장장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회 괜찮으시겠어요? 회 좋지. 마침 괜찮은 횟집을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갑시다. 미숙도 회를 좋아하는 눈치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일식집 분위기가 나는 횟집이었다.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고 커튼까지 들이울 수 있는 은밀한 분위기의 장소였다. 김 씨가 데이트할 때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다. 모둠회와 소주를 주문했다. 많이 드세요. 저 공장장님께 잘 부탁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미숙 씨 하기 나름이지. 자, 술 한 잔씩 하죠. 공장에서는 엄하게 대했지만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했다. 제가 먼저 한 잔 올리겠습니다. 미숙이 술잔을 채웠다. 자, 짠할까요? 미숙 씨, 우리 공장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짠. 미숙 씨, 겉보기와 다르게 술도 꽤 잘 마시네요. 김 씨는 놀란 듯 말했다. 미숙은 따라주는 술잔을 거절하지 않고 비웠다. 아니에요. 술 잘 못 마셔요. 하지만 오늘은 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공장장님께 잘 보여야 하니까요. 술잔이 다시 채워지고 미숙은 또다시 술잔을 비웠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다. 소주 6잔을 순식간에 마셨다. 공장장님 술을 너무 빨리 마셨더니 벌써 취기가 오르네요. 호호. 술을 잘 못 마시는 미숙이 빠른 속도로 술을 마셨으니 취하는 것은 당연했다. 김 씨는 슬며시 미숙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어머, 공장장님, 왜 이렇게 가까이 오셨어요? 더운데. 미숙 씨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죠. 공장 일은 좀 어떻소? 힘들지 않아요? 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공장장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저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하. 그랬어요? 다 미숙 씨를 위해서 그런 거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우면 나중에 꼭 사고가 나거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요. 나도 미숙 씨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김 씨의 능글맞은 농담에 미숙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사실 생산직 자리가 없었는데 미숙 씨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특별히 한 자리 더 만든 거요. 정말요? 그럼 저 공장장님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낙하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하. 아무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엄하게 대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봐 일부러 더 그런 것도 있으니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김 씨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미숙은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공장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미숙 씨, 어떻게 보답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미숙은 당황한 듯 말을 흐렸다. 그럼 내가 부탁하는 걸로 보답해 줄 수 있겠소? 김 씨는 짐짓뜸을 들였다. 미숙은 잠시 긴장하는 듯 했지만 이내 수줍게 답했다. 네, 당연하죠. 말씀만 하세요. 호호. 내가 마누라랑 이혼하고 집밥을 못 먹은 지 꽤 오래돼서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된장찌개에 고추장 불고기 좀 해줄 수 있겠소? 그럼요. 제가 된장찌개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김 씨의 예상 밖의 부탁에 미숙은 안도하는 듯 오히려 자신의 요리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래요? 벌써부터 기대되네. 입에 침이 고이는구먼. 김 씨는 능글맞게 웃었다. 사실 그의 입에 고인 것은 된장찌개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골적인 작업 멘트였다. 미숙은 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경계를 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직업은 강원도 외곽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식품가공업체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와이프와 아이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한마디로 주말 부부였지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토요일에 주말을 보낸 후 일요일 밤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공장에서 일한 지도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20년 가까이 몸과 마음을 바쳐 내 청춘을 함께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실적이 떨어졌다며 명예퇴직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명단에 제가 있단 소문이 돌았어요. 결국은 제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불만을 퍼부어댔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토사구팽하는 거냐고. 이후 바로 잘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다니기는 뭐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 분위기상 언제 잘려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발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상사 일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만 10년 이상 팀장 직급 직원들이 후보 영순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직접 신청하고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러 다니며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다가 아는 지인의 식품 공장에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강원도에 있다더군요. 시골로 내려가 전원생활하며 지내기는 꽤 괜찮겠다라고 하더군요. 친척뻘 되시는 분이 하는 곳인데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 이후 재활병원에서 지내다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급하게 구한다고 하더군요. 전 회사 생활도 지치고 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시만 해도 그냥 던져본 말이긴 했지만요. 처자식이 여기에 있고 와이프도 직장이 있는지라 내려가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틀 후에 친구한테서 한번 보러 가겠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하고 주말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와이프한테도 대충 이야기를 했지요. 와이프는 자기 직장이랑 애도 있는데 뭐하러 내려가냐며 달가워하지 않더군요.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요. 여튼 저는 주말에 공장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거리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더군요. 차만 안 밀리면 1시간 30분 정도로 갈 만한 거리였습니다. 공장은 읍내에 위치 좋은 도로변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위치도 좋고 직원 수도 많고 규모도 꽤 컸어요. 잠시 뒤 사모님이 직접 오셨더군요. 안녕하세요 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모를 본 순간 참 고우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검정 투피스 차림에 단정하게 웨이브를 한 머리로 화사하게 웃으시며 정태씨 반가워요. 현수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친구와 사모는 외가 쪽으로 육촌이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라는 말에 주춤거리며 공장을 안내받은 나는 잠시 두리번거리며 주의를 익혔다. 내가 있던 대기업 비슷한 수준으로 큰 공장은 아니나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다. 대기업 하청이라고 하더니 공장 내부는 대부분
현대식으로 자동화가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 업무 분담이나 체계도 비교적 잘 잡혀 있는지 다들 일사천리로 손을 맞춰 일을 하는 모습들이었다. 이후 우리는 사무실로 올라갔다. 잠시 후 사모님은 과일을 소담하게 담은 접시를 쟁반에 받쳐 들어오셨다. 과일 좀 드세요 하시며 다시 한번 화사하게 웃으셨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해서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보니 상당한 미인이셨다. 어딘지 모르게 흘러나오는 정숙함과 지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콩쾅콩쾅 마음을 들뜨게 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미친놈. 이런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다. 공장 보신 느낌이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단 기계들도 현대식이고 엄청 청결해 보이던데요. 네. 저희 신랑이 엄청 깔끔 뜨는 스타일이라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죠. 공장 뒤편에 20여 편 되는 단층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쓰던 사옥이라고 하더군요. 방이 칸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로 혼자 지내기엔 딱 좋을 것 같다 하시며 사모가 거길 수리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도 600 정도 준다는데 깜짝 놀랐죠? 사실 총구석 공장에서 월급을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 했거든요. 근데 사옥까지 수리해서 제가 지낼 수 있게 해준다니 특별한데 왜 몸 둘 바를 몰랐어요. 사모님은 남편이 쓰러지고 공장을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깐깐한 성격을 가진 대표님이 영업과 공장장 업무까지 대부분을 도맡아 하였기에 그런 업무를 인계받아 할 수 있는 인물이 주변엔 도저히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외진 곳에 홀로 지내야 했으니깐요. 정태 씨, 현수 얼굴 봐서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정말 간절해 보였다. 나름 땡기더군요. 그냥 몇 년 여기서 쉬는 셈 치고 지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랑 와이프 걱정도 되긴 했지만 일단 제 자신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너무 지쳐 있어서 이런 한적한 곳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장을 보고 온 후 며칠 동안 와이프를 설득한 끝에 결국 저 혼자 내려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온 지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아내의 행적이 점점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뒷조사를 하였고 동네 부동산 아저씨와 불륜행각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후 용서하고 잘 지내보려 하였지만 아내의 외도는 계속되었어요. 특히 채팅 어플을 통해 여러 남자들과 만나온 게 들통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사는 게 참 허무하더군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타지에 혼자 생활하며 외롭게 지냈던 시간들이 아무짝도 쓸모없게 되었고 그게 이혼의 빌미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다 저의 이혼 사실을 듣게 된 공장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네요. 전리로 해준다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언젠가부터 즐기게 되었어요. 사람은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돌싱남으로서 타지 생활의 즐거움을 찾기로 했죠. 하루는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얼굴 안 본 지도 꽤 되었고 공장 문제로 상의할 것도 있으니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며 초대를 받았어요.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그녀 집으로 갔죠. 사모는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정태 씨,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요. 얼른 저녁을 차려올 테니. 네, 사모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배가 많이 고프진 않거든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모가 저녁상을 차렸다며 날 불렀다. 차는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요. 잘 먹겠습니다. 사모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하였다. 사모는 처음부터 공장일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전적으로 내게 일임을 한 상태였다. 사모님 혼자 사세요? 여기가 다 그래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나도 아들 둘과 딸 하나 있는데 모두 도시에 나가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다녀가요. 사모님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겠어요. 사장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2년 만에 재발하여 돌아가셨다. 적적해도 별 수 없죠. 혼자 지내야지. 자식들도 함께 사는 걸 바라지 않는 눈치고 말이죠. 사모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3살이네요. 호호 환갑도 벌써 지났죠. 네? 사모님 연세가 60이 넘으셨다고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나 아니면 50대 초반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사모님 미모가 상당하십니다. 네, 나도 젊었을 적엔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랬다. 사모는 비록 늙기는 했지만 아주 곱게 늙었고 시골에서 모진 고생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자연스레 술도 한 잔 걸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사모님, 조금 쑥스러운 걸 물어봐도 되나요? 말해봐요. 사모님은 사장님 돌아가시고 여태 다른 남자 만나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이웃 아줌마 중에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나니까 얼마 못 가서 다시 시집을 가던데 이 나이에 무슨 남자예요? 그럼 가끔 남자 생각이 날 때도 있었나요? 정태 씨, 오늘 취했나 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나도 여잔데 종종 그럴 때도 있죠. 정태 씨는 애인 없어요? 네, 없어요.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런 정태 씨처럼 잘생긴 남자가 왜 여자가 없대? 사모님, 제가 잘생긴 건가요? 그럼요. 정태 씨처럼 멋지고 준수하게 생긴 남자는 흔하지 않을 거요. 그럼 사모님이 제 애인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모님과 연인으로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댁으로 처음 초대받은 날, 그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강렬하게 이끌렸고 이후 편지와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애틋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서로만을 위한 애칭을 정하고 귓가에 속삭이며 풋풋한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된 만남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주도 여행으로 이어졌고 얼마 전에는 사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공장에는 당연히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죠. 미숙 씨와 박 씨 아줌마, 그리고 한때 저에게 호감을 보이셨던 분들은 특히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관계를 시기하며 돈 많은 사모가 저를 낚아채 갔다고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과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사모님께 마음을 고백했고 함께 살자는 제안 또한 저의 입에서 먼저 나왔으니까요. 나이 차이와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점점 더 못마땅해 했고 남편도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닥달하는 시댁에 지쳐 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외로운 마음에 취미로 다녔던 모임에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마음이 흔들려 잠깐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들켰고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바람난 남자도 남편이 시켜서 저를 만난 남자였더라고요. 애가 안 생기니 이혼하라고 난리인 시부모와 남편이 짜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니 뭐니 혼자 착각에 빠져 살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 마땅히 일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월세방 보증금 간신히 구해 나와 살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터라 멀쩡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가끔 식당 알바며 마트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알바하며 알게 된 미연 엄마가 있는데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한 집이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저야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많이 준다는데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희 씨, 근데 진짜 좀 고집이 세고 까탈스러운 양반이라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급여는 잘 쳐주니까 좀 참고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명심해. 나도 웬만하면 다 맞춰 하는데 이 영감은 도저히 못 감당하겠더라. 고마워, 미연 엄마. 사람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쉽나? 잘해볼게. 그래, 내가 주소 핸드폰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늦지 말고 가봐. 늦으면 난리 난다. 그렇게 미연 엄마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연 엄마 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누구요? 오늘부터 영감님 도와드리러 온 김순이여요. 잘 부탁드려요. 옆에 있던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새로 사람을 보내? 말도 없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 미연 엄마 말대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저는 꾹 참고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며칠 지켜보시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요. 영감님은 고개를 그냥 획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영감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별말 없이 수저를 들더라고요. 어때요? 입에 맞으셔요? 먹을만 하네. 제가 요리 하나는 잘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해드릴게요. 대꾸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툴대고 밀어내는 말들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고자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롭기도 했고 여기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뭐라고 툴툴대든 말든 제가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다가가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상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짠! 우리 오늘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 메뉴인데 한잔 할까요? 술은 무슨? 에이,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으시면서 저도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자자, 한 잔 받으시고. 저는 술을 얼른 따라주며 짠 했습니다. 영감님도 술 한 잔 먹더니 좋은지 술병을 가져다 따라 마시더라고요. 둘이 연신 짠을 하며 술을 마시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하니 속에 있던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감님은 나이도 아직 정정한데 왜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사람이 싫어. 그 말을 듣는데 아, 이 사람도 정말 뭔가 상처가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인은 어디 가셨어요? 이혼했어. 나랑 살면 불행할 것 같다나 뭐라나. 왜요?
영감님, 혹시 술 먹고 그러면 폭력적이고 그랬나? 폭력은 무슨? 애를 갖고 싶은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나 뭐라나. 자기는 애가 꼭 갖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뭐 별 수 있나. 영감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영감님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아휴 참, 나도 주책이야. 저도 애 못 낳는다고 이혼했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모를 일인데 나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술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랬는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상처들을 서로 꺼내 얘기를 하며 같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부부처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영감님도 점점 제게 마음을 표현해 왔고 함께 살자는 영감님 말에 저도 월세방을 정리하고 나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살림을 합치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노산이기도 하고 경제 능력이 걱정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제게 영감님이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통장을 보니 믿기 힘든 금액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일도 안 하는데 어찌 큰 돈을 주며 사람을 부르나 싶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영감님은 아이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처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저희처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어릴 때보다 40대, 50대 중년이 제일 멋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안정적이고 인생사를 살아본 노련미까지. 노련미가 비단 인생사뿐이랴. 남녀 사이에 있어서도 척 보면 척이다. 우리 며느리도 이런 중년 남자의 멋을 아는 것인지 나에게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그 눈웃음에 그만 승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중년 남자의 멋이고 나발이고 며느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 웃음이 재밌는 장난감을 발견하고 좋아했던 웃음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고 말았다. 아들 내외는 아직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어린 부부이다. 며느리 없으면 죽는다고 군대도 안 가고 탈영할 거라며 드러눕는 아들이 영 못마땅했지만 며느리감을 만나보니 아들 녀석이 왜 이리 목숨을 거는지 알 듯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인이었다. 생긴 건 청순하고 참한데 하는 짓을 보면 여우 저리 가라이다. 많이 놀아본 선수처럼 보였는데 대단한 내공이 느껴졌다. 우리 아들 같은 쑥맥을 요리하는 건 일도 아니었으리라. 그 동안 공부하느라 범생인 아들이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일까?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릴만 했다. 당연히 와이프는 며느리감으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다. 어디서 데려와뒀고. 그 뒷말은 내뱉진 않았지만 심한 말이었을 거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와이프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다소 고옷이 눈을 내리깔고는 네 어머님
하며 고분고분하게 비위를 맞췄다.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 나는 두 여자의 기싸움에 감히 끼어들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 괜히 근엄한 척하며 구경만 했다. 와이프는 이렇게 무작정 반대만 하다간 귀한 아들만 잃을 게 뻔하다는 게 느껴지자 작전을 바꿨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은 시켜주겠다. 그러나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우리 집 가족으로 지내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 혼인신고는 애 낳으면 할 것. 그렇게 아들은 군대 가기 한 달 전 부랴부랴 원하는 대로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아들 녀석이 2년의 군 생활을 마칠 동안은 본가에서 우리 부부와 며느리는 같이 지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아들은 우리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마. 그냥 우리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면 되지. 안 그래도 나 군대 가서 혼자 있게 만드는 것도 미안한데 시부모하고 합가를 한다고 그래요. 시끄러 이 녀석아. 너는 군대나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며느리가 우리 집 가풍도 익히고 엄마 아빠랑 살갑게 지내면 좋지. 며느라기는 조용히 아들과 아내의 설전을 듣고 있더니 진호씨, 나 무서움 많이 타는 거 알잖아. 혼자 있으면 무섭고 진호씨 생각 많이 나서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히려 귀찮으신 게 아닐까 걱정이지. 내 걱정은 마요. 당신 군대에서 나오면 그때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건데 뭐.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냐며 감격한 얼굴로 아들은 연신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군대 제대하고 오면 당신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거라며 공수표를 남발했다. 아직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하는 공부 과정이 남았는데 집에서 경제적으로도 부모인 우리에게 손 벌리고 살아야 하고 공부하느라 시간도 쫓길 텐데 평소 이성적이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순순히 남편도 없는 시댁에 들어온다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보다. 바로 시아버지인 나를 곤란하게 하며 즐기는 것이다. 내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아내는 일평생 재미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나도 쉽게 요리하고 가지고 놀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아내가 원한다고 해도 따로 살림을 마련해서 내보내는 건데 후회가 막심이다. 내가 이런 지경일 줄 알았겠는가. 며느리와의 생활은 오히려 내가 불편했다. 남이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있으니 이거 원.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곤란한 일이 생겼다. 며느리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근 3달을 나와 둘이서만 집에 같이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대기업을 은퇴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하청업체에 3달 후부터 이사로 출근하기로 하고 여유있게 나에게 주어진 특별 휴가 기간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근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으니 무더운 여름은 리프레시 휴가를 가진 뒤 좀 서늘해지고 난 뒤에 출근을 하기로 해둔 터이다. 그런데 며느리도 여름방학이라며 집에서 나가지 않고 온종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제잘 얘기를 늘어놓는다. 아버님, 날이 많이 덥죠? 오늘 같은 날씨에는 외출도 삼가해야 한대요. 덥긴 덥네. 에어컨 틀까? 에이, 그냥 선풍기 틀고 가만히 있으면 참을만 한데요, 뭐. 사실은 일전에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틀었다가 어머님한테 아낄 줄 모른다고 1시간 동안 혼났거든요. 너도 그랬어? 나한테도 혼내가지고 어찌나 치사하던지.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나랑 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럴 땐 등목이 최곤데. 제가 시골에 살았었잖아요. 마당에 있는 펌프로 찬물 퍼올려서 등목을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은 등목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다. 샤워기가 있는데 구태여 등목을 할 필요가? 호호, 아버님 저 피하세요? 아니, 내가 왜 며느라기를 피해? 아니다. 괜히 뜨끔해서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피하고 싶긴 하다. 아버님, 저도 농담한 건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끝은 놀림을 당하니 나도 모르게 진이 빠졌다. 이러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넘어갈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그렇게 노심초사 며느리의 계속된 눈길을 피하고 있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둘이서 일을 저지르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는 일이 생겼다. 여보, 나 개원들끼리 제주도 여행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2주 뒤에 3박 4일로 갔다 올 거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며느라기한테 당신 식사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거 없이 수발 잘 들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나 없다고 이게 기회다 싶어 밖으로 돌 수도 있으니 당신이 잘 감시해요. 여보, 꼭 가야 되나? 제주도는 벌써 여러 번 다녀왔는데 나하고 나중에 오붓하게 둘이 다녀오면 안 될까? 어머, 당신이 웬일이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나 친정 간다고 하면 집 빈다고 깨춤을 추던 사람이? 그야,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며느리하고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해하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우리 진호 제대하고 나오기 전에 확 잡아놔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아이, 그게 아니고. 여튼 내가 총무라 다른 때보다 짐도 많고 하니까 당신이 공항까지 좀 데려다줘요. 나 혼자서는 좀 버겁네. 이럴 때 우리 부부 인꼬라고 부러워하는 것도 좀 즐기고. 마누라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쏙 빠진다.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며느리 고곳이 나를 핫바지로 보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내가 며느리를 피해 다니는데 오히려 집에서 가출하고 싶은 지경이라고? 이젠 어쩔 수 없다. 내가 요령껏 알아서 피하는 수밖에. 와이프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왔다. 3박 4일 동안 나도 낚시나 다녀올까 생각하며 집에 낚시 장비하고 옷가지를 챙기러 온 것인데.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그래. 잘 쉬고 있었어? 네, 아버님 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손에 봉대를 감고 있다. 아침만 해도 멀쩡하던 손에 왜 봉대를 감고 있는지. 아버님들이 아침 준비하다가 칼로. 영락없이 도망도 못 가고 내가 며느리 시중을 들게 생겼다. 왠지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와이프가 같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더니 가자마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다. 내가 아침밥까지 차려서 며느리한테 대령하고 수발해야 하나? 아니지. 나는 그냥 나간다고 친정 다녀오라거나 알아서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해야겠다. 며느라가 그동안 시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도 며칠 낚시 다녀올 테니 어머님 없을 때 편히 쉬어라. 제가 안 다쳤을 때라면 몰라도 하필 손을 다쳐서 많이 불편해요. 아버님 같이 계시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집 비우신다니 저 다쳐도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아 속상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짐 싸서 나가자니 영 기분이 찜찜하다. 그래? 그럼 일단 아침부터 먹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계란 볶음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 차렸다. 와,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아버님 최고. 옆에 서 있다가 숟가락으로 후라이팬에 있던 볶음밥을 한 입 떠서 먹어보더니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나를 와락 안았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오바 아니냐? 에이, 아버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 저 얼마나 감동이게요. 이건 단순한 계란볶음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와의 괴로우면서도 아쉬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아니, 여보, 며칠 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며느리가 보약이라도 해다 먹인 사람 같네. 먹었지. 보약 원 없이 실컷 먹었어. 아내는 내 얼굴이 누렇게 뜬 것도 보이지 않나 보다. 내가 며느리한테 단단히 일러놓고 간 보람이 있네. 그게 보기엔 그래도 인간 도리는 좀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내보내자. 젊은 애 답답하게 잡아놓지 말고. 뭐 더 가르칠 거 있어? 아니, 없어. 처음부터 가르칠 게 있다고 잡아둔 건가?
그냥 기 눌러서 우리 진호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나서지 말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요. 안 그래도 떡은 배 터지게 먹고 있네, 이 사람아. 그럼 됐지 뭐. 잔말 말아요. 진호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래, 그럼 아들 녀석 제대할 때까지만 참자. 드디어 아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는 나도 좀 해방인가 싶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 애기 가지면 애기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없냐고 물어본다. 나는 싫다고 했고 와이프와 아들은 좋다고 찬성을 했다. 며느리는 나를 보고 씩 웃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몰래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님, 저 이제 그만 내치시고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처럼 즐겁게 해드릴게요. 3년 전이었다. 신규 오픈한 식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식당 주인 아줌마의 모습이 너무도 세련되고 아름다워서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식당 아줌마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무심결에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반쯤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침을 흘릴 뻔했다. 초코브라운으로 염색한 머리칼 끝에는 우아한 웨이브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밝고 화사한 노란색 셔츠에 짧아 보이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 위로 두른 앞치마마저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정도로 그녀의 분위기는 남달랐다. 단순한 식당 주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감각적인 패션을 지닌 누군가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만든 떡볶이 또한 일품이었다. 쫀득한 떡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국물에 좋아하는 단번에 내 입맛을 사로잡았고 우리 딸 역시 이곳 떡볶이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그 덕에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분식집을 찾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더욱 궁금한 존재가 되었다. 언제나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녀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한 번쯤 그녀와 가까워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녀의 이름과 사연을 알게 되었다. 송수진, 47세, 이혼하고 아이 둘과 사는 돌싱녀. 그녀를 처음 본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그녀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던 중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나는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주머니, 이 시간에 가게 안 보시고 어디 가세요?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듯 미소 지었다. 어머, 은옥 아빠. 오늘은 휴일이라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명동 쪽이요. 저도 그쪽인데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면 섭섭한데요. 괜히 패 끼칠까봐 그러죠.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너무 내외하시는 것 같아 더 어색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못 이기는 척 조수석에 올라탔다. 사실 내 목적지는 명동과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녀와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차를 몰았다. 날씨가 무척 덥네요. 그러게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요.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 그녀에게 건넸다. 아니, 태워다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음료수까지 사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그럼 미안한 만큼 나중에 갚으시면 되죠. 뭘로 갚아야 할까요?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데이트라니. 은옥 아빠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젊어 보이세요. 농담이라도 고마워요. 하지만 청춘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아주머니 또래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생활하는데요. 그건 전문직 여성들 이야기죠. 난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늙긴요? 밖에 나가시면 총각들이 프로포즈 하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은옥 아빠 눈에 내가 여자로 보여요? 그럼요. 얼마나 포근하고 매력적인데요. 호호. 장난도 참. 은옥 아빠는
젊은 아가씨들이 더 좋지 않아요? 젊은 아가씨들은 여자로 안 보여요. 오히려 연륜이 있는 여성이 좋아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별난 취향이네요. 젊은 아가씨들과 연애해보고 싶지 않아요? 요즘 누가 애 딸린 호라비를 좋아하겠어요. 신문에서 보니까 기혼 남성들도 애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던데 전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미시족들이 더 인기라던데요. 아주머니도 혹시? 그녀는 피식 웃었다. 난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아주머니 외로우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왜요? 외롭다면 은옥 아빠가 애인이라도 소개시켜 줄 건가요? 하하. 원하시면 젊은 남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호호. 장난도. 그런데 요즘은 사는 게 조금 재미없긴 하네요. 그럼 아주머니한테 젊은 남자를 애인으로 소개해 드릴까요? 젊은 남자가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 서로 소개해 주는 건 어때요? 저는 아주머니께 친구를, 아주머니는 저한테 젊은 여성분을.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재밌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하겠어요. 하하. 그럼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애인해 드릴까요? 어머, 은옥 아빠처럼 젊고 멋진 남자가 애인이면 좋긴 하지만 부담스럽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심심할 때 서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친구 같은 애인이면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호호, 은옥 아빠랑 이렇게 농담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어느새 명동에 도착했다. 그녀는 내리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서방님, 앞으로 심심할 때 연락하세요. 네. 아주머니도요. 안녕하세요. 아내와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알콩달콩 잘 살다가 갑작스레 사별한 지도 6년째. 현재 30대 후반에 딸아이 하나 있는 평범한 남자예요. 20대 중반에 아주 착하고 어여쁜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져 2년 연애 후 결혼을 했었어요. 작은 다툼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아이 낳고 살기를 3년쯤 되었을 때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회사까지 휴직하고 하루하루 술과 눈물 없이는 살지 못하던 때에 멋 모르고 웃고 있는 이쁜 딸아이 하나 보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 딸 하나 바라보고 버티며 이제까지 살아왔죠. 시간이 약이라는 게 맞는 말인지 1년 정도 지나니까 웃기도 하고 딸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맛집을 다니기도 했네요. 물론 마음속 깊은 속엔 항상 제 아내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호랍이란 소리에 몇몇 여성분들이 호감을 표시한 분들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말았죠. 슬픔은 멈췄으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멈추질 않았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여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별 4년이 지날 때쯤 분식집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첫눈에 반했죠. 왜냐하면 죽은 아내와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더 소름이었던 건 음식 솜씨였어요. 아내랑 연애할 때 자주 가던 대구의 달고 떡볶이 맛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떡볶이가 살짝 매콤하고 달달한 떡볶이를 우리 딸내미가 또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처럼 말이죠. 이후 단골집이 되었고 거의 매일 식당에 들러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 없던 정도 생길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부턴 이성적인 감정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잘 계셨어요? 어쩐 일로 저에게 다 전화를 주시고. 호, 은옥 아빠, 나 내일 등산 가는데 저번에 은옥 아빠가 내 애인이라며? 그래서 써먹으려고. 호, 하,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가야죠. 내일이 일요일이라 저도 딱히 할 일은 없었거든요. 호호. 그럼 같이 가는 거야? 네. 산 타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일 9시쯤 우리 집 근처로 올래요? 네, 그러죠. 그럼 내일 뵙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댁으로 차를 몰고 가니 이미 등산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는데 늦은 여름이라 그런지 아주 가벼운 등산 차림이었다.
얇은 바지에 간편한 상의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날씬하고 볼륨이 있어 보인다. 산 밑에 주차를 하고 조금 오르니 날씨가 더워오는지 무지 더워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멈춰 점심을 먹고 내려오기로 했다. 다행히 식사를 하는 곳에 개울이 있어 땀을 씻어 내기에는 좋았다. 호호호, 젊은 애인하고 등산 오니 친구들하고 오는 것보다 훨씬 좋네. 다음에도 친구 버리고 애인하고 올까 보다. 저야 좋죠. 근데 은옥 아빠하고 오니 다른 사람들 눈빛이 내가 젊은 애인 꿰차 다니는 줄 아는 것 같잖아. 호호. 지금은 제가 아주머니 애인인 거 모르셨어요? 하하. 호, 그렇긴 하네. 그려요. 집까지 바래다 주고 저녁 얻어먹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녀가 손수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매일 마주하다 보니 어느덧 마음 깊이 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호라비가 홀로 사는 여인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은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었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오랫동안 이 동네에 거주해 온 터라 웬만한 분들은 이미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고 있는 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할 바에는 오히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제 딸아이마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에 결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녀의 나이와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가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 혹은 호라비 신세로 외롭게 지내는 아들보다 누구라도 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여기셨는지 예상외로 순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아이들도 제 딸아이도 모두 흔쾌히 찬성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난관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어요. 수년간 경제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가 김밥을 말아가며 힘겹게 생계를 꾸리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며 부부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녀는 극심한 두려움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 남편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의 도움, 가정 폭력으로 인한 경찰의 개입, 몸 곳곳에 남은 자국에 대한 병원 진단서, 그리고 변호사의 법적 조력까지 더해진 후에야 겨우 이혼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은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도, 양육비를 보탤 여력도 없다며 아이들의 양육을 그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소식을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들었는지 평소에는 연락조차 없던 전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말이죠. 아이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둥,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둥, 심지어 그녀에게 몰라보게 예뻐졌네.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진작 이렇게 꾸미고 다녔으면 이혼도 안 했을 텐데. 라는 아첨 섞인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하자며 아이들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그녀와의 만남을 시도했고요. 지난주에는 불쑥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와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고는 늦었으니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 뻔뻔한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그녀는 이혼한 남남인데 왜 이러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거센 언쟁이 오갔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뜻대로 되지 않자 격분하며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너 재혼할 거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더욱 황당한 것은 지금이라도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할 테니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라고 뻔뻔하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인 그녀가 지금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일축하자 전 남편은 알겠다며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전 남편 때문에 결혼까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을 빌미로 그녀를 흔들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운운하는 전 남편의 속셈은 뻔해 보입니다. 저와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심산일까요? 아니면 정말 뒤늦게 후회라도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앞으로 닥쳐올 파란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하였죠. 하지만 전 남편의 방해는 두 사람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전 남편에게 선을 그었고 저는 든든하게 그녀의 옆을 지켰죠.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자문도 구했어요. 현재의 협박과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만약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였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전 남편도 점차 포기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이들을 핑계로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어느샌가 조용히 두 사람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쁨에 들떠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차리는 아침 밥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녁 식탁, 주말이면 함께 떠나는 여행,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이 매일 두 사람의 가슴을 채워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당신과 그녀.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서 배우지만 과거 속에 살지는 않는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친 몰래 지금 한창 양다리 걸치기로 연애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제가 새로 만난 연애 상대는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수님과 같은 친구를 동시에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짜릿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거든요. 더구나 애초에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수업에 저와 제 남친이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남친과 제가 애초에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스스로도 어린 여자를 구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그저 사귀는 동안 서로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죄짓는 기분도 들고 해서 교수님과 사귀는 걸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나름으로 아주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아직 솔로이기도 해서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제법 있기에 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친이랑 제가 다니는 사설 아카데미에 수업을 나오시는 분이니까 사회에서 만난 거나 다름없어서 저도 큰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수업 후에 다 같이 회식을 하고 뒤풀이 겸 노래방 갔던 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린 거죠. 그날 다들 돌아간 후에 저랑 교수님이랑 마지막으로 남아서 칵테일 바에서 분위기 있게 한 잔 더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와서 교수님이 저를 집까지 태워주셨는데 술 기운과 날씨 탓에 둘 다 기분이 나른해져서 차 안에서 남녀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해서는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거면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전날 밤에 싫은 마음은 없었으니 그저 가볍게 넘어가자고 했고 우리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업에서 서로 다시 만나고 보니 이상하게 설레더군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서로 안부 전화 겸 문자도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또 다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나이가 저보다 20살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도
아주 잘 통하고 다정하고 자상한 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만나는 남친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돼 가는데 남친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남친은 저와 동갑이라서 그저 친구란 생각이 크지만 교수님에게서는 남자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같이 있으면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친은 교수님의 수업이 끝나면 속도 모르고 빨리 게임하러 가자고 조르고 저와 교수님은 서로 눈짓으로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뜻을 보내곤 하죠. 그리고 저는 남친과 노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 맨날 PC방 가서 커플로 게임하고 남친이 좋아하는 오락영화 보러 가고 때때로 휴일에 야구장 가서 귀 아프게 소리 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귀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수님과 데이트하는 날은 몹시 기다려집니다. 대체로 교수님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거나 같이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외국에서 몇 년간 유학을 했기에 외국 음식도 아주 잘 만들고 거기서 살았던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매력이 남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남친을 계속 만나라거나 헤어져라거나 하는 말은 일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랑 있으면 편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만나는 거라는 말만 하시죠. 더구나 교수님에게는 따로 만나는 여러 나이대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최소 서너 명은 되는 것 같더군요. 그녀들 역시도 교수님 집에 한 번씩 들러서 제가 교수님과 보내는 시간과 비슷한 코스로 데이트를 하고 때로는 교수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교수님은 제가 그저 자신이 만나는 여자들 중에 하나일 뿐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역시도 자신이 제가 만나는 남자들 중에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젊어서부터 그렇게 여자들을 만나왔고 오래 사귄 여자와는 애틋한 감정이 아직도 남은 채로 만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경우도 있고 뭐 그런가 보더군요. 굳이 질질 짜며 중리산이 하는 연애는 애초에 해본 적 없었다고 하시고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레 만난 여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연애해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숱한 연인을 만나게 될 것이니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구속된 연애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가진 젊음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일 수도 있고 지금에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산이 된다며 사랑도 그 같은 것들 중에 하나이니 20대의 연애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은 하는데 자칫하면 제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정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름으로는 무척 마음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설마 교수님이 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그런 한편으로 애초에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 사이가 시작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에게서 새로운 세계를 알아버렸으니 아마도 앞으로 저는 또래 애들만 사귀지는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애 같이 그저 칭얼 대는 남친이 요즘은 점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교수님은 자신이 잘 아는 후배가 있다면서 그가 아주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고 유익한 지식도 많이 알려줄 거라면서 어느 날은 그 후배가 같이 끼는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후배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자리도 비켜줘 가면서 교수님은 음식을 만들고 계셨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그 후배가 저를 차에 태워서 바래다 주었습니다. 물론 둘 다 술이 적당히 올라간 상태였고 많은 대화를 나눈 상태라서 별 거부감 없이 금방 남녀 사이로 차 안에서 역시나 엮여버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술이 깨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수님에게 달아오르던 모호한 사랑의 느낌인지 뭔지가 아직 어지러운 상태인데 또 다른 낯선 남자가 다가왔으니
마음이 복잡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랑의 정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사랑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수님과 그 후배를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끼리의 아주 깊은 만남이죠. 교수님이 연락해 오면 교수님을 만나고 그 후배가 연락해 오면 그를 만납니다. 데이트 비용은 그들 각자가 다 내고 있으니 저는 그저 같이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 제가 지금껏 제 또래 남친과 해온 데이트와는 질이나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인데 뭔가 모르게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듯해서 평온하고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건 종잡을 수 없는 혼란스런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의 남편과 사별했고 외동아들을 둔 60대 여자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22살의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보다는 일찍 결혼하여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더욱 신경이 갔습니다. 한창 놀 때 20살 초반 엄마가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는 걸 알기에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 등을 가르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시어머니보다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한 아이가 12주쯤 되었을 때 갑자기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에게 며느리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이 좋아졌고 외출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얼마나 놀고 싶은 나일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술이 취해 꽐라가 되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나무라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에게 며느리 귀가 시간이 12시는 안 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도 알겠다고 얘기했지만 변화는 그닥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있었기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너 담배 피니라고 물었고 며느리는 아니요, 안 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 머리카락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리고 몸 생각해야지. 술도 많이 마시는데 담배도 같이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라며 좋게 타일렀고 알겠어요. 조절하면서 할게요 하면서 피곤하다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안 하던 담배까지 손대는 것을 보니 마음의 상처가 컸구나 생각했고 아들에게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며느리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곧 장모님의 생신이라며 아들이 저에게 장모님께 좋은 선물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처갓집에 간 김에 오랫동안 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후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며느리의 시중을 드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살갑게 다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내가 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달려가니 며느리의 카드값이 3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사람이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 했고 아들은 혼자 벌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도 딱히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에 기가 찼습니다. 못 내면 어머니한테 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며느리가 쓴 건데. 내주시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쓴 돈을 내가 왜 내주나 하고 어이가 없어서 똑똑하고 인기척을 낸 후 문을 열었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이 집은 너네만 사는 집이 아니야라며 한 소리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오빠 좀 혼내줘요. 돈 좀 썼다고 저래요라며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카드 명세서를 건네며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저 혼자 일하는 것
뻔히 알면서 아무리 경제관념이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며 말했습니다. 카드 내역서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카드의 대부분은 술집 아니면 클럽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어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건지 한심했고 둘을 거실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네가 나랑 사는 건 좋아. 그래서 내가 딱히 너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건 둘이 알뜰히 돈 모아서 자금 마련 후 독립하라는 뜻이었어. 아들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집에 사는데 생활비를 내야 해요. 저는 엄마랑 살 때 안 냈는데 라며 말했습니다. 너네가 나랑 같이 안 살았으면 집도 구했어야 했고 생활비며 관리비는 매달 나갔을 거야. 그래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괜히 했구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니 아들은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라며 말했고 며느리는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남자가 집 하는 건데 오빠가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 책임져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라며 당돌하게 이야기했고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과 저는 멍 때렸습니다. 아들은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도 결혼할 때 우리 집에 해온 거 없잖아. 정말 자기는 몸만 왔고 장모님 가게가 어려워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해결해줬는데 그게 할 소리야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도와준 게 왜 여기서 나와라며 이야기했고 아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사돈 떼게 해준지 몰랐던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대출까지 받아서 해줘라며 말했고 아들은 엄마한테 피해드리기 싫어서요. 저희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던 며느리는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듣고 싫다고 오빠가 고집 피웠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고 결론적으로 며느리도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밖에 나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대견했고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취직을 하였고 우리는 취직 기념으로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핑계로 귀가 시간이 10시가 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스란히 집안일은 저에게 떠넘겨졌습니다. 물론 일이 힘들면 그럴 수 있어 내색하지 않았지만 주말에도 역시나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면 항상 담배와 술 냄새에 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아들에게 며느리가 하는 일은 어떤 거니 괜찮은 거니라고 물었고 아들은 그래도 일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할게요 라며 답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잘못 봤나 했지만 역시나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둘은 헤어지기 전 포옹을 하며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 쳐다보고 있는데 며느리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며느리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쉽고 거실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후 거실로 왔고 아까 내가 본 모습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손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인 건 알겠는데 그 스킨십은 뭐니라고 말하니 스킨십만 해주면 돈을 줘요. 이상한 것까지는 안 해요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스킨십을 하면 돈을 준다니 며느리에 당당하며 황당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준 건데 데이트하면서 스킨십 해주면 돈을 줘요. 근데 엄마 이거 돈 진짜 많이 줘요. 오빠 월급보다도 많이 줘요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고 우리 아들이 아는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모르죠. 알면 허락 안 했겠죠.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명색의 시어머니인데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니 얜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모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며느리에게 소리쳤고 며느리는 엄마 비밀로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나빠요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둘의 문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건 맞는데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아들아. 내가 잘 선택할 거라고 믿는다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둘은 이야기를 마쳤는지 저를 불렀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며느리만 집을 나가면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며느리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혼자 생각했지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며느리였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